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형법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인과관계 문제를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번에 인과관계를 해결하는, 즉 행위와 결과 사이의 그런 관련성을 형법적으로 인정하는 그런 학설로 첫째 조건설이 있다 그랬습니다. X와 X로 연결되는 것, 즉 이런 행위가 없었다면 이런 결과도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연결되면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하는 학설이 조건설인데 거기에는 또 나름대로 문제점이 있다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 나온 것이 상당인과관계설입니다. 상당인과관계설은 그야말로 그 행위와 결과 사이에 어떤 그 자연 법칙적인 관련성, 이런 행위가 있으면 이런 행위가 있다, 이런 결과가 있다. 그 다음에 그걸 형법적으로 봤을 때 그 행위에 의한 것이다, 이렇게 볼만한 상당한 것이다 하는 그런 내용을 상당성이라는 말로 다 담고 있습니다. 좀 어렵죠, 그죠? 무슨 얘기인가 하니까 그 행위와 결과 사이에 그런 어떤 우리 자연과학적인 법칙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컨대 혈우병 환자를 넘어뜨리면 그 벽에 부딪혀서 사람이 죽게 돼 있다 하는 그런 어떤 사실적인 그런 관계. 그 다음에 그렇지만 밖으로 볼 때 멀쩡한 사람이었다. 이랬을 때 형법적으로 그거는 그 사람의 그 책임으로 돌려서는 안 되겠다. 즉 인과관계를 연결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상식적인 판단. 이런 판단들이 모두 상당성이란 말 속에 넣어서 판단을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상당성이란 말이 좀 애매하다. 그 내용이 좀 많은 걸 담고 있어서 애매하고 너무 복합적이다. 뭐 이런 비판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공부할 학설은 이런 것들을 조금 나누어서 좀 하나하나 분석해서 잘게 나누어서 봄으로써 좀 구체화시켜주는 그런 그 학설입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합법칙적 조건설과 객관적 귀속이론, 이게 각각이 아니고요. 요 두 가지를 합쳐서 요 두 가지를 단계별로 보는 그런 학설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하나의 학설인 거죠. 자, 그래서 굳이 쓰자면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합법적 조건설과 객관적 기속이론 합체설, 말이 좀 어려운데요. 뭐 학설 이름은 그냥 이름을 붙이면 됩니다. 이것이 딱 정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죠? 합법적 조건설과 객관적 기속이론을 둘 다 요건으로 삼는 이론,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여기서 합법적 조건설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냥 합법칙적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법칙적,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이 다 알든 모르든 자연과학적으로 그렇게 되면 그렇게 되는 것은 전부 다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걸로 일단 봅니다. 자, 아까 말한 20대에 무슨 심장병 환자든 뭐 혈우병 환자든 그 이론적으로 그런 행위가 있으면 그런 결과가 나온다는 것이 자연과학적으로 연결되기만 하면 일단 다 그 인과관계가 인정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추월적 인과관계, 중간에 독약 먹였는데 칼로 찌른 행위 있잖아요, 그죠? 그 칼로 찌른 행위는 당연히 죽음하고 연결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합법칙적 조건설에 따라서 인과관계 인정되고, 이중적 인과관계도 인정되고, 중첩적 인과관계도 인정되고, 다만 뭐는 부정되죠? 가설적 인과관계는 음독시켜서 죽어가고 있지만 칼로 찌른 행위 때문에 그 결과에는 연결이 되지 않는 거, 자연과학적으로 연결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칼로 찌른 행위 때문에 음독은 거기서 그쳐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부정되는 거죠.
이렇게 합법직적 조건설은 자연과학적으로 연결이 되기만 하면 모두 그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일단 폭넓게 보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두 번째로 객관적 귀속 이론. 그래서 이제 상식적으로 이 중에서 인과관계는 이거는 빼주는 게 좋겠다. 이런 경우는 그 사람의 책임으로 돌리는 건 너무 심하다. 이런 걸 빼주는 어떤 가치 판단을 따로 해주는 거죠. 따로 해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이론은 상당인과 관계설과 차이점은 이런 어떤 그 사실적인 판단, 자연과학적인 법칙에 따라서 무조건 인정되는 것, 그 다음에 그 그 상식적인 그런 또 가치 판단적인 이런 그 판단은 또 따로 해준다는 점에서 나누어져 있는 거죠. 그죠? 그런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일단 객관적 기속 이론 하는 거는 합법적 조건에 의해서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중에서 규범적인 판단이 좀 말이 어려운데, 그죠? 상식적이고 가치적인 판단, 형법 상식으로 볼 때 이거는 부정시켜줘야 되겠다 싶은 걸 제외시키는 그런 어떤 가치 판단을 해주는 걸 객관적 귀속 이론 그럽니다. 말이 사회에서 쓰지 않는 말이죠, 그죠? 그래서 좀 어려운데 독일 말을 이렇게 해석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 교과서에 다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 객관적인 어떤 상식의 눈으로 볼 때 이 행위자에게 귀속시킬 수 있느냐, 그 책임을 귀속시킬 수 있느냐, 뭐 이런 의미입니다. 자, 어쨌든 이 객관적 기속이론은 이러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부터 어떤 경우에는 인과관계를 인정하고 어떤 경우에는 부정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하나하나씩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 특징이 있습니다. 자, 첫째, 지배 가능성 이론. 그래서 행위자가 그 결과를 지배할 수 있을 때만 인과관계가 연결되는 거지, 자기의 지배 가능성 범위를 넘어선 거는 일정한 행위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이런 겁니다. 우리 조건설에서 그 무한히 확장된다 이런 비판을 받았던 살인자의 출산행위, 그 살인자의 어머니의 출산행위도 그 연결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이거는 그 어머니가 출산한 거는, 그리고 그 뒤에 일어난 몇십 년 후에 일어난 살인행위하고는 그 어머니가 지배할 수 있는 그런 그 행위들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 이론에서 빼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데 하나하나씩 밟아나가는 거죠. 흉기, 총기 이런 제조 행위도 그 뒤에 그것이 어떻게 쓰일지는 전혀 지배할 수 없으니까, 네가 총기를 안 만들었으면 그 사람이 이 총기로 다른 사람을 죽이지 않았을 거다, 이런 좀 말도 안 되는 논리는 여기서 빼준다는 거죠. 그 다음 앰뷸런스 사건, 그 다음에 강간 피해자의 자살, 이런 건 이제 좀 실무에서도 문제가 되는 거죠. 이 강간을 해서 한 달 동안 그 피해자가 그 고민하고 낙담하고 그 얼마나 충격이 크겠습니까? 그러다가 그만 자살을 해버렸다. 그렇게 되면 안타까운 일이긴 하지만 그 강간 행위자가 그 자살까지도 지배했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까지는 책임을 물리지 않는다. 그렇게 본다면 이것도 지배 가능성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 외에도 교과서 범죄 같은 예를 듭니다. 예컨대 하인 보고 천둥 번개 치는 날 꽃갱이 들고 뭐 밭에 나가서 일해라, 이랬다 그래서 그 사람이 저놈 죽이고 싶다 이렇게 마음 먹었는데 정말 벼락 맞고 죽었더라도 그거는 자기가 지배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도 그 지배 가능성 이론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하인의 일 시키는 행위, 벼락 치는 날 일 시키는 행위,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자, 이런 것도 지배 가능성하고 이 없기 때문에 인과관계를 부정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의무 위반 행위. 이거는 뭐냐면 그런 행위가 없었더라도 그런 결과가 일어나면 봐주겠다.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겠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 차간 거리를 유지하지 않는 과실이 있었다 하더라도 뒤에서 온 차가 워낙 세게 충격을 했기 때문에 차간 거리를 지켰더라도 앞차를 그대로 받았을 거다. 이러면은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겠다. 자, 이런 게 의무 위반 이론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규범의 목적 이론 하는 겁니다. 이것도 말이 참 어렵죠, 그죠? 자,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그 규범이 요구하는 것, 그 규범이 뭐랄까요, 이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에 따라서 인과관계가 부정되는 경우가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무슨 말인지 모를 텐데 예를 들어보면 압니다. 자, 갑이 대구에서 차를 타고 서울까지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속도로를 가는데 대구에서 대전까지 속도 위반을 하면서 130km, 140km 막 과속으로 달립니다. 그러다가 좀 더 올라가다가 예컨대 수원 정도에 가서 피해자를 치어서 숨지게 했습니다. 근데 그때 그 피해자를 충격할 때는 제한 속도도 다 지키고 전방 주시 의무 뭐 이런 주의 의무를 다 지켰다 칩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사실은 과실이 없는 거죠. 과실이 없는 겁니다. 근데 검사가 이 사람 그 행적을 쭉 살펴보니까 대구에서 대전까지는 과속으로 달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머리를 이용해서 이제 머리를 써서 이렇게 공소 제기를 하는 겁니다. 네가 대구에서 대전까지 과속으로 달리지 않았다면 수원에 그 시간에 도착하지 않았을 것이고 그 시간에 도착하지 않았다면 이런 사고는 일어나지 않았을 거니까 너 과속행위 이것이 그 사고에 영향을 줬다. 인과관계가 있다. 말 이렇게 주장한다면 어떻겠습니까? 그렇죠. 그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죠? 여러분 과속으로 달리지 말라 하는 규범의 목적, 그 규정의 목적은 뭡니까? 그 과속으로 달리는 동안 안전사고가 날까봐 달리지 말라는 거지 일정한 시점에 늦게 도착해라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규범의 목적, 즉 과속으로 달리지 말라는 거는 일정한 지점에 늦게 도착해라 이런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연결시켜서는 안 된다 이런 말입니다. 자, 그래서 그 규범의 목적을 보고 연결시키서는 안 되는 것들은 여기서 빼준다 이런 말입니다. 지금 그 든 예를 여러분들이 잘 필기해서 이해해 두면 됩니다. 이렇게 말이 어려울 때는 예를 하나 적고 그냥 좀 달달 외우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면 며칠 내 여러분들 그 지식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위험 창출과 위험 증대. 이 사람이 위험을 만들어내거나 위험을 증대시켜야 됩니다. 자, 예컨대 뭐 여기 지금 아까 든 예 같은 거 천둥번개 치는 날 들판으로 심부름 보내. 아까 예를 들었죠, 그죠? 자, 이런 것도 자기가 번개는 위험을 창출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혹시 여기서 아까 설명했고 아까는 저기 뭐라 그랬죠? 지배 가능성 이론으로 하고 여기는 또 위험 창출로 이해하고 뭐 잘못된 거 아니냐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는데 이런 그 형법의 어떤 법리는 어느 한쪽에만 딱 해당되고 어느 한쪽에는 전혀 해당되지 않고 그런 경우도 있지만 이런 경우는 어디에 넣어도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인과관계가 인정되냐 인정되지 않느냐 하는 문제이지 이걸 어느 항목에 넣어서 설명해야 되는가 그걸 묻는 질문은 그런 그 문제는 없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뭐 지배 가능성, 의무 위반, 규범의 목적, 위험 창출, 위험 정대 이 말을 여러분들은 외울 필요는 사실 없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나누어서 이제 제목을 달아서 좀 이해를 편하게 하는 거지 이 제목은 다르게 달아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건 여기에 넣어서 설명을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 보니까 머리에 지금 큰 돌이 떨어집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밀었더니 어깨에 맞았습니다. 그랬더니 이 피해자가 나중에 그 무슨 보따리 내놔라는 식으로 당신이 나를 밀어서 내 어깨 다쳤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 위험을 감소시키려고 좋은 의미로 한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경우도 인과관계를 인정하면 안 되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허용된 위험하는 게 있습니다. 허용된 위험하는 건 이건 위에 거와 달리 조금 고정화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정도는 좀 알아두는 게 좋은데 여러분 우리 현대 사회는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를 보통 현대 사회를 위험 사회 이렇게 부릅니다. 위험 사회라고 하는 건 뭐죠? 우리 사회 도처에 위험이 존재해 있다는 거죠. 어떤 위험이 있습니까, 여러분? 자동차가 싱싱 달리죠. 자동차에서 매연이 나오죠. 원자력 발전소에서 그 우라늄이 나오죠. 그 다음에 우리 휴대폰에서 전자파가 나오죠. 사실은 우리가 편의로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안전이나 어떤 자연적인 그런 편안함이나 이런 건 잃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어쨌든 우리는 위험 사회를 택해서 편의를 택한 거다, 그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모든 사람은 아니겠지만 대다수가 위험이 있더라도 기술 개발을 하겠다 해서 이런 위험 사회를 만들었는데 그러다 보면 어느 정도의 위험은 어쩔 수 없이 감수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회에서 허용되는 위험 이거는 인정될 수밖에 없고 그것으로부터 나오는 결과는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겠다 이런 말입니다. 예컨대 갑이 자기 골목에 매일 주차를 합니다. 주차를 해서 시동 켤 때 조금 시간이 지나고 시동 끌 때 또 시간이 지나고 이러면서 폐가 약한 A한테 폐병을 안겨줬다 말 그럽시다. 그런데 나중에 증명을 해봤더니 갑은 허용된 범위 내에서 시동을 켜고 껐다. 매연도 허용된 범위 내에서 나왔다. 그러면 인과관계 인정시키지 않겠다. 그럼 위험사에서 감수해야 될 거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원자력 발전소의 우라늄 방출, 휴대폰의 전자파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험 사회를 택한 이상 거기서부터 나온 그런 위험은 어쩔 수 없는 것이고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그 합법적 조건설과 객관적 기속 이론을 합체한 이 이론은 그런 어떤 사실 판단, 자연과학적인 판단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상식적으로 규범적으로 가치 판단적으로 이거는 제외시켜줘야 되겠다는 판단을 나누고 또 그 판단도 구체적으로 좀 다양하게 나누는 이런 그 방법을 통해서 인과관계를 좀 더 구체화시켰다는 그런 장점은 있습니다. 자, 우리 인과관계를 인정한 판례, 부정한 판례가 많습니다. 여기서 몇 가지 했는데 여러분들이 교과서나 다른 자료를 통해서 이런 인과관계를 인정한 판례, 부정한 판례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음미를 하고 이해를 먼저 하고 또 이해가 전혀 좀 안 되는 건 조금 외우더라도 먼저 이해를 해봅니다. 우리 판례는 뭐 상당성, 상당히 인과관계 이런 표현을 써서 상당히 인과관계설을 취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도 있지만 그 외에도 그런 표현을 쓰지 않고 그냥 인과관계 인정된다 부정된다 이런 그 판례가 많기 때문에 어느 학설을 딱 취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자,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인정한 경우는 어떤 경우고 부정한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를 여러분들이 잘 음미해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체로 여러분들이 그 좋은 머리로는 이해를 잘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60km로 달리는 차에서 막 감금을 시킨 거죠. 내리려면 내려봐라. 뭐 이러고 가는데 피해자가 무서우니까 내리다가 60km 정도 달리는데 내리면 거의 사망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사망했다. 그럼 60km 달린 행위와 그 피해자의 그런 어떤 그 차에서 내린 행위, 이거는 인과관계가 있다. 자, 이렇게 봤고요. 자, 강간하려고 했는데 이 사람이 뭐 전화하는 동안에 객실 창문을 통해서
탈출하려다가 추락해 사망했다. 인과관계 인정된다. 운전자가 그 11살짜리 아직 철없는 애를 조수석에 남겨놓고 내리면서 걔가 차키 이렇게 돌리다가 그만 차가 미끄러져서 다쳤다. 인과관계 있다. 자,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아까 위에 한 거죠. 그죠? 이거 4번은 빼고. 자, 이 사건 봅니다. 가스 중독 환자가 병원에 왔는데 의사가 당신이 왜 지금 머리가 아프고 막 이렇게 메스껍고 어지러운지 그 중독 원인을 알려주지 않아서 다시 그 방에서 사망한 경우, 요거는 그 의사의 과실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 있다. 이런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 다음에 오토바이에 치여서 넘어진 사람을 40초에서 60초, 약 1분이죠. 그런데 그 다른 차가 와서 그 사람을 치여서 사망케 했다 그러면 그 차와 사람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 있다. 뭐 이렇게 했습니다. 자, 나머지 것들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고요. 부정한 판례. 똑같이 강간 사건인데 강간 당한 피해자가 집에 들어와서 음독 자살했다. 그것까지 연결시킬 수는 없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아까 말한 지배 가능성 이론으로 이야기하든 또 다른 이론으로 이야기하든 그 며칠이 지나서 음도까지 자살까지 한 것까지는 그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봤고요. 야간에 고속도로를 과속으로 달리고 고속버스를 추월하다가 무단 횡단자를 치었다. 자, 이거 인과관계 부정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걸 이제 알기 위해서는 사실은 이제 과실범 그 이론을 좀 알아야 되는데, 나중에 과실범 이론에서 설명을 하겠지만 이걸 신뢰의 원칙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저 고속도로에는 사람이 들어오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운전자가 자기의 그 뭐죠? 규칙, 자기가 지켜야 될 운전자로서의 규칙을 어느 정도 지켰으면 그 피해자도 그 규칙을 준수할 거라고 믿어도 좋다. 즉 규칙을 준수하지 않았으면 그 결과에 대해 책임이 없다. 이 이론하고도 좀 상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속도로에는 사람이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이 약 과속이 있었고 고속버스의 우측으로 지났다 하더라도 이 경우는 인과관계 인정하기 어렵다. 이렇게 봤고요. 아까 앞차 거리와의 거리가 좀 그 차간 거리를 유지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뒷차가 워낙 세게 받아서 그 앞차를 추돌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판단이 있으면 인과관계 인정할 수 없다. 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앞차와의 거리가 어느 정도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지켜야 되는데 그것이 조금 덜 지켜졌다 하더라도 뒷차가 워낙 세게 와서 충격을 했기 때문에 앞차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에는 차간거리 미준수라고 하는 그런 과실과 앞차의 충격 요거 사이에는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는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과실이 좀 있다 하더라도 뒷차의 충격에 의해서 이러나 저러나 앞차를 충격했을 것 같으면 차간거리 미준수와 앞차와의 충격은 인과관계가 없다 이렇게 본 겁니다. 자, 강간 위협받고 있다가 피해자가 없는 사이에 4층에서 뛰어내린 경우는 인과관계 없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러니까 행위자가 없는데도 자기 혼자 뛰어내렸다 이런 거죠.